예, 다음은 서원 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현들의 학문 정신과 교육 이념을 담고 있는 공간의 현판, 서원. 이 서원의 현판이 어떤 되기 전에 작은 규모로서는 서당이 있고, 서당이 되기 전에는 정사 현판이 있습니다. 저희 국가기능 기탁한 이 서원 교육공간의 현판을 보면은 무슨 정사 현판이 있고, 무슨 정사가 무슨 서당이 되고, 또 무슨 서당이 무슨 서원으로 이렇게 규모가 확장되어서 서원 현판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서원 현판은 조선시대 이 지방교육은 잘 아다시피 관악인 향교, 물론 이제 관악은 향교뿐만 아니라 지방에는 전부 관악이 향교입니다만 서울은 성균관이 있고 동서남북 사부 학당이 있죠. 그래서 지방에는 관악인 향교, 또 사학인 서원에서 지방교육을 담당을 했습니다. 특히 16세기 사림파가 그 정치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는 서원교육이 굉장히 중시되었고 또 활성화되기 시작을 하지요. 서원 교육하면은 또 서원이라고 하면은 특히 퇴계 이황 선생을 뺄 수가 없습니다. 퇴계 선생의 70평생 동안 우리는 퇴계 선생을 이야기할 때 위대한 사상가요, 철학자요, 또 하나는 위대한 교육자였다. 퇴계 선생은 만년에 50세 이후에는 또 어쩌면은 자신이 이 고향을 들어와서 학문을 제자들과 학문을 강학하고 또 서원을 만들어서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예비를 했습니다. 퇴계 선생의 어떤 만년의 삶은 서원 창설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연구 결과가 아닙니다만은 선년의 어떤 그 연구 결과로서 우리가 퇴계 선생의 70평생 중에 48세 단양군수, 49세 분기군수 하시면서 7, 8년 전에 주세붕 선생이 우리나라 최초의 주자학자라고 우리가 알려진 안양 선생을 이렇게 신재 주세붕 선생이 안양 선생을 모신 서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원이 백운동 서원이었다. 근데 퇴계 선생이 그 이후에 분기군수로 오셔서 이 사학의 공간인 백운동 서원을 그래도 이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서원으로 만들어서 정말 그 서원의 두 가지 기능, 선비의 기능, 양사의 기능, 또 존연의 어떤 기능인 제양의 기능, 그 존연 양사의 기능을 원활하기 위해서 이 백운동 서원을 최초의 어떤 사역 서원인 소수 서원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소수서원, 최초의 사역서원으로 만들었지요. 그래서 최초의 사역서원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나라에서 서원에 별도로 서원 전이, 논밭이, 또 노비가 이렇게 따라오고 또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서책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백운동 서원이 소수서원으로 되어서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고 했었죠. 그런 가운데 또 1558년에는 이 영천군수, 소위 말하면 영주군이죠. 영천군수 안상이라는 분이 지방 유림과 주도해서 영주 지역에 이산서원을 또 유림들이 건립을 했는데 그 이산서원에 건물을 다 짓고 난 다음에 퇴계 선생한테 서원의 이름,
또 각 공간의 어떤 이름,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의해서 그러면은 이산서원을 해라. 근데 사실상 이 서원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양사의 기능, 존현의 기능, 재향의 공간. 그런데 재향의 공간이 없는 그 서원을 이산서원이라고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최계 선생은 이 서원의 규모, 이산서원의 규모가 이 서당 규모를 넘어섰고 또 중국의 정자주자의 예를 들어서 서원이라고 재향 공간이 없어도 서원이라고 하는 어떤 예가 있으니 이산서원을 하라. 이렇게 해서 이산서원으로 명명한 것입니다. 이산서원이에서 중요한 것은 퇴계 선생이 이산서원 원규를 짓게 되죠. 그 이산서원 원규는 그 이후에 퇴계학파, 영남학파를 비롯해서 전국 서원의 어떤 서원 원규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 서당을 건립하고는 어떤 서원의 어떤 그 원규가 없습니다. 바로 이산서원 원규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58년에 또 영주의 대표하는 이산서원이 건립에 직접 관여하셨고 또 58년부터 61년까지 3, 4년 걸쳐서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도산서당을 이렇게 제자들과 물색을 장소 터를 물색을 하고 그래서 도산서당을 건립을 하고 또 하나는 만년에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고려 말에 역동 우탁 선생을 모신 역동 서원을 제자들과 터를 물색하고 서원의 이름, 건물의 이름을 직접 명명하고 또 역동서원 장편의 역동서원 기문을 이렇게 직접 쓰십니다. 돌아가시기 2년 전까지 역동서원에서 심경을 강론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퇴계 선생 문집에 보면은 서원 시병이라고 해서 그 당시에 16세기에 퇴계 선생이 살았던 당시에 우리 남북한에 9개 서원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서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시로 이렇게 그 각각의 서원의 의미를 이렇게 부여하고 9개 서원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시에서는 뭐 총론으로 그 서원의 총론을 하면서 서원 시병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의 대표적인 서원은 퇴계 선생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셨거나 또 간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또 제자들이 지방으로 이렇게 나와서 서원을 짓거나 하면은 그 서원과 관련되어서 퇴계 선생의 자문을 구해서 이렇게 서원을 건립을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퇴계 선생은 이 만년에는 서원 뭐 그냥 한두 개 건립을 한 것이 아니라 서원 창설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서원을 정말 본격적으로 건립에 직접 주도도 하고 간접적으로 서원 창설 운동을 했었는데 그 서원 창설을 하게 된 뭐 직접적인 어떤 목표는 뭐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신지식인의 배양이다. 새로운 어떤 인간형을 창출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퇴계 선생이 조정에 가서 성균관 대사등도 하셨고 또 그전에도 또 성균관에 또 머물렀고 그러니까 또 지금 조정에 가서 관료 생활을 해보니까 관료들의 고위관료, 관료들의 어떤 뭐 형태랄까 이렇게 봤을 때는 뭔가 2% 부족하는 점을 느꼈을 것이다. 그건 뭐냐면은 이 관료들은 모든 백성들의 어떤 또 동의시 대상이 되고 모범이 되는데 뭔가 2% 부족하다.
그것은 거기에 조정에 출사했던 관료들은 또 부모, 조상을 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음서로 또 빼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하나 조정에 출사하는 길은 바로 그 시험,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출사하기 전에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인성적인 측면, 또 인간이 되어야 되지 않냐, 그 인격 함량에 대해서 좀 뭔가 2% 부족한 점을 느끼시지 않았나. 그래서 서원을 이렇게 당신이 직접 건립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들은 출사가 목적이 아니야. 위인지야. 학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 자기 인격 함량을 위한 어떤 학문을 하는 위기지학, 또 남을 위하는 학문 위인지학이라고 두 가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위인지학을 하기에 앞서서 사서오경으로 대표되는 유교경전을 공부를 해서 출사에 전에 인격을 함양을 해야 된다. 위기지학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논어에서 이야기했듯이 학문이 넉넉한 뒤에 어떤 출사를 한다. 하구둥사. 학문이 그 자기 인품이 함양이 되면은 또 그로 인해 가지고 출사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향교에 가서 시험을 잘 받기 위해 가지고, 과거 시험을 잘 받기 위해서 그 시험을 위한 목적을 어떤 그런 과목을 위주로 이제 암기를 한다거나 어떤 그런 식으로 어떤 공부를 해서 발신을 해서 조정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관료들을 보니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은 될 수 있으면은 조정에서 나오시려고 했고, 또 조정에 내직에 있기보다는 또 고향 가까운 곳으로 오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만년에는 정말 그 서원교육에 박차를 가했죠. 그래서 1558년에 도산서당을 건립하기 시작해서 1561년에 도산서당이 완공이 됩니다. 거기에서 퇴계 선생은 뒤에 뭐 이렇게 도산 근문 재운동에 나옵니다만은 300명 이상의 어떤 기라성 같은 제자를 길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서원 교육을 통해서 학문을 아주 익숙하게 공부하고 인격을 함양하고 그 이후에 조정에 출사하는 것을 기대를 해서 정말 그 서원 창설운동의 어떤 순기능은 새로운 신지식인의 배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퇴계 선생이 직접 관여했던 역동서원과 또 후학들이 건립한 도산서원 현판의 의미를 비교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동서원은 역동우탁 선생을 모신 서원입니다. 역동 선생이 만년에 예한으로 퇴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당대 여말의 인사라든가 조선초의 여러 인물들이 역동 선생의 학문과 지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퇴계 선생에 와서 역동 선생의 학문과 지조 모든 면에서 평가가 진면목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동을 정신문화 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정신은 앞에 선비 두 자를 넣으면은 선비정신문화 수도다. 그러면은 선비정신의 이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역동 선생이 추구했던
학문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비정신의 구체적인 어떤 의미는 세 가지를 줄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학문을 말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지조, 절조, 그리고 마지막은 예의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역동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열전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역동 선생의 어떤 학문의 어떤 그 자세, 특히 여말에 주역의 어떤 정전이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역동이 달포간 두문불출하면서 그 주역 정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후에 제자들에게 전수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번째는 지조, 절조라고 할 수 있는데, 역동 선생이 그 활약했던 고려 말은 원나라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충렬왕, 충선왕 시절인데, 충렬왕이 죽고 충선왕이 즉위해서 그 아버지의 후궁인 숙창원 김씨를 간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로 유입된 어떤 유학의 가치관을 지닌 역동 선생은 그것은 도무지 그 군주로서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도끼를 들고 또 하얀 소복을 입고 조정에 나가서 지부 상소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역사의 지부 상소의 원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불의에 한가하거나 또 불의를 보면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겠다는 그 지조, 절조를 높이 숭상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이렇게 많이 배우고 해도 배운 사람이 모두가 이렇게 행동을 예의에 맞게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동 선생은 또 예학에 대한 책도 편찬했습니다마는 역동의 세 번째 학문의 특장은 예의 있게 행동하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안동의 선비정신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학문과 또 지조, 예의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그 학문과 지조, 예의를 숭상한 역동서원을 모신 현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서원에 들어가면 역동서원에 들어가는 문이 입도문이죠. 입도문이고 그 다음에 입도문에 들어가면은 동제 서제가 있는데 이 동제는 사물제, 서제는 삼성제입니다. 사물제는 네 가지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논어의 그 안현이란 제자가 선생님에게 선생님 인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극기봉의 위인이다. 자기의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안현웅 선생에게 인의 구체적인 덕목을 소상히 가르쳐 주기를 다시 재차 물으니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비례물시,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비례물청,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비례물언,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비례물동. 그래서 여기에서 동제의 어떤 현판의 의미를 사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제는 삼성제, 삼성제는 바로 또 그 사물제도 논어에서 안현의 구절에서 가져왔고 삼성제도 논어에서 공자가 한 말씀이 아니고 공자의 말년 예지자인 증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 증자가 뭐라고 했냐면 증자왈 오일 삼성 오신하노니 나는 날마다 세 가지로 내 자신을 반성한다. 뭐냐? 위모의 불충호와 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가?
또 여붕우교의 무신호와 법과 사귈 때는 믿음 있는 행동을 했는가. 마지막으로 전불수보와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공부를 어떤 복습을 철저히 해서 내 것으로 만들었는가. 이 세 가지로 정자는 날마다 반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재는 거기에서 삼성제 세 가지로 반성한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생들이 기거하는 동제서재는 논어의 그 안연과 정자의 어떤 말씀에서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 올라가면은 당이 있지요. 당은 명교당입니다. 명교당.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명교당은 밝을 명, 가르칠 교 했으니까 교를 밝히는 당이다.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 교는 뭐냐? 바로 오교, 다섯 오자. 오교는 바로 오륜과 같습니다. 오륜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륜은 또 뭘 의미하냐? 우리가 그 각 지역의 향교에 당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원부터. 그러면 그 당은 명륜당입니다. 그럼 명륜은 바로 일륜을 밝히는 곳이다. 명일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의 교육의 구체적인 어떤 내용은 일륜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정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명교당 당이고, 당에 올라가면은 선생이 기거하는 방이 있는데, 역동서원의 좌측에는 직방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들직 어떤 방정할 방. 이 직방제는 바로 주역의 공께 문헌전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경의직내 의방에 공경으로서 경으로서 내 안을 반듯하게 곱게 하고, 의로서 또 내 외양을 방정하게 한다. 주역 공께 문헌전에서 직방이라는 구절을 가져왔고, 오른쪽 스승이 또 머무르는 그 협실에는 서경 대우모에서 가져왔는데 정일제라고 합니다. 이 정일은 바로 대우모 16자 신법에서 가져왔는데, 인심유미하고 도심유미하니, 인심유의하고 도심유미하니,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음미하니 유정유일이라사 윤집걸중이라. 오직 정하게 하고 오직 한결같이 하여 진실로 그 중을 잡아라. 이 대우모의 16자 신법에서 정일이라는 어떤 구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역동선생을 모신 사당은 상현사, 어진이를 어떤 숭상한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역동서원의 이 현판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서 장문의 퇴계선생이 역동서원 기문에도 행간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바로 이 현판의 의미 중에 첫 번째로 학문의 차서를 굉장히 중시했다는 겁니다. 서원에 공부하러 온 유생들은 천자문을 읽고 또 사자, 소학, 추구, 또 명심보감, 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설을 읽고 또 삼경, 오경을 읽는 그런 학문의 차서를 중시하는 그런 의미를 이 서원 현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로 입도의 단계에서 또 다음의 단계는 유생들이 기거하는 어떤 논어에서 동제서재를 가져왔기 때문에 사서의 어떤 단계, 거기에서 다음 단계로 성당, 당에 올라갑니다. 당에 올라가면은 바로 선생들이 기거하는 방의 어떤 현판의 의미는 주역과 서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사서의 단계와 삼경, 오경의 단계는 다르죠. 그래서 성당, 그리고 선생이 기거하는 방은 당에서 그 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당 입실의 어떤 학문의 차서를
논어에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동서원의 현판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도산서원 현판의 의미를 파악을 해보면은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4년 뒤에 서당 뒤에 도산서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도산서원의 현판은 누가 명명했을까요? 저는 퇴계 선생이 명명했지 않나 싶습니다. 퇴계 선생의 어떤 역동서원의 현판의 의미를 잘 파악한 후학들이 도산서원에도 그와 꼭 같이 현판을 명명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산서원은 잘 아시다시피 들어가는 문이 진도문입니다. 진도문이나 입도문이나 같지요. 그리고 이 유생들이 기거하는 동제는 박약제입니다. 박약제 역시 논어의 안년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박약은 넓을 박, 요약할 약자인데 박문양예의 줄임말입니다. 학문은 넓게 하되 행동은 예로서 요약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서제는 홍의제입니다. 넓을 홍, 굳셀의. 이 역시 논어에 공자가 한 말씀이 아니고 증자가 한 말씀입니다. 사불홍이 불가이 불홍이라. 선비는 마음이 넓고 의지는 굳세야 한다. 이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홍의제는 증자가 논어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동제서절을 지나서 이 강당으로 올라가면은 도산서원의 강당은 요 바로 보이듯이 정교당입니다. 이 역시 교를 전하는 당이라 이렇게 해석하지 아니하고 퇴계 선생이 직접 풀이한 어떤 곳이 있는데 이것은 전을 가르치는 당이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1, 2, 3번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전은 뭐냐? 바로 오전입니다. 서경에. 오전은 바로 오교와 같고 오교는 오륜과 같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명일륜, 명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도산서원은 올라가면은 그 다음에 그 당이 있는데 그 당이 정교당이고 바로 도산서원과 역동서원의 그 당에 올라가서 선생이 기거하는 방은 도산서원은 왼쪽에 한 곳만 있고 역동서원은 좌우에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도산서원은 왼쪽에 선생이 기거하는 방의 어떤 현판은 한존제입니다. 한존제는 한가로울 한자고 보존할 존자인데 이것은 주역, 권계, 역동서원은 공계였지만 권계 문헌전에서 간사종기성이라 이 나의 어떤 간사함, 사특함을 막고 이 한가로울 한자가 막다라는 뜻입니다. 사특함을 막고 그 본성을 그 성을 보존한다 이런 의미로서 이 한존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역동서원과 도산서원의 선생이 기거하는 방 하나는 우리가 직방제, 주역 공계 문헌전이고 여기 도산서원은 한존제는 건계 문헌전입니다. 이 주역의 그 구절을 인용할 때에도 64개의 어떤 구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만은 주역을 연역한 공자가 주역을 연역한 12기 있습니다. 그런데 64개 중에 건계, 공계에는 문헌전이 있지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역동서원과 도산서원의 선생이 기거하는 방의 어떤 현판에는 바로 공자가 주역을 연역한 건계, 공계의 문헌전에서 의미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정교당의 퇴계 선생을 모신 사당은 바로 상덕사입니다. 덕 있는 사람을 어떤 숭상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역동서원과 도산서원 현판의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성당 입실의 과정으로서 이 학문의 차설을 중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 서원에 들어온 유생들은 어떤 그 위인지학, 남을 위한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서, 삼경, 오경으로 대표되는 성인의 어떤 경전을 그 학문을 통해서 소위 말하면 위기지학, 내 자신을 위하는 학문을 통해서 군자유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역동서원 기문에도 군자유가 되지 소인유가 되지 말아라, 덕혜 선생의 어떤 말씀이 있는데, 역동서원의 현판의 의미 중에는 위기지학을 통한 군자유 추구라고 두 번째의 어떤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린 세 번째 의미가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판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약간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것을 사학의 공교육화 추구라고 했습니다. 퇴계와 퇴계의 제자들이 전국에 각각에 가서 서원을 건립하고 또 서원을 건립하고 그 서원의 건물에 이름을 부여할 때는 퇴계 선생에게 자문을 구하여서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는데, 거기 보면 거기가 동일하게 역동서원의 어떤 역동서원과 도산서원처럼 그 현판에 명명한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다른 것보다 당명을 보면은요, 명교당, 정교당, 아까 말씀드렸죠. 오교, 오전, 오륜은 명일륜, 명륜의 의미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보면은 또 병산서원, 세계문화유산으로 되는 서예 선생을 모신 병산서원의 당 이름도 입교당입니다. 입교. 그리고 육부자를 모신 의성김씨 내압에 있는 사빈서원도 흥교당, 오교를 일으킨다. 또 농암 선생을 모신 분강서원도 흥교당. 이 안농을 비롯한 우리 이 경북 지역의 어떤 서원의 당호의 어떤 의미를 보면은 모두가 이 오륜, 오교, 오전, 일륜을 밝힌다라는 의미의 어떤 뜻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 사학의 공간인 서원이지만은 이 서원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덕혜 선생의 서원 창설 운동의 어떤 기본 어떤 그 명제가 관학으로서의 어떤 2% 부족한 부분을 사학의 어떤 서원 교육을 통해서 보강한다는 의미라고 본다면은 바로 이 서원은 사설 교육기관인 서원은 바로 어떤 이 관학인 향교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가 현판의 의미 속에도 드러난다. 다른 지역의 어떤 현판의 당호의 의미를 보면요, 그 서원 주인공의 그 학문적 특장을 그 당명에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안강에 있는 회제 이연적 선생을 모신 옥산서원을 보면요, 옥산서원의 당명이 구인당입니다. 인을 구한다. 구할 구자 인을. 그 구인당인데, 인이라는 것은 바로 공자가 어떤 내세웠던 가장 최고의 어떤 윤리, 덕목, 항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제 선생도 역대의 어떤 그 선nhân 들의 인에 대해서 풀이한 것을 모아가지고 편찬한 책이 구인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의 특장과 연관시켜서 당명을 구인당이라고 했고, 또 사당 이름도 최인묘라고 했습니다. 인을 체득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지역 외에는 다른 지역의 당명은 그 건물 주인공의 학문적 특장과
관련이 되어 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장성 피람서원이 있습니다. 하서 김민우 선생을 모신 서원인데 하서 선생의 어떤 깨끗한 맑은 지조를 상징하기 위해서 당도 청절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서원은 당이나 또 이렇게 사당의 이름을 보면은 그 서원에 모신 주인공의 학문적 특장을 가져와서 명명을 하는데 퇴계 제자들이 건립한 안동을 비롯한 경북 지역의 서원은 그런 것이 아니고 관악인 성균관 또 지방의 향교의 명일륜, 명륜의 어떤 의미를 가져와서 서원의 당명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역동 서원과 도산서원을 비롯한 이 지역의 서원의 현판의 의미는 첫째는 학문의 차서를 중시한다. 두 번째는 위기지약을 통한 군자유를 추구한다. 또 세 번째는 사학의 공교육화를 추구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역동서원과 도산서원의 이 현판의 의미를 보면은 공자와 같은 훌륭한 선생을 모시고 정말 여기에서 배출된 제자들은 공자의 문화의 수많은 제자 중에 공자의 학문적 의발을 받았던 안영가, 증자, 증자와 같은 훌륭한 어떤 그 인물이 배출되기를 바라는 뜻이 또 내재해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의 현판 누정입니다. 누정은 글자 그대로 누각과 정자의 약칭이죠. 우리가 물 좋고 뛰어난 산수에는 정자가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자연과 정말 잘 어우러진 공간에는 어떤 정자가 다 있지요. 그 누정이라고 했을 때 누각과 정자의 약칭이지만은 하나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나 각은 공적인 공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크지요. 정자는 사적인 공간으로 누각보다 작은 규모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청송에 있는 창경루 어떤 그림 사진입니다만은 우리가 안동에 있는 영호루입니다. 영호루는 개인 사적인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조선시대에 이웃인 이제 예천 군수가 안동에 이제 왔을 때 어떤 업무의 공식적인 업무를 마치고 예를 들면은 하나의 비공식 공간으로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그때에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가장 그 대표적으로 경복궁에 딸려 있는 경회루를 이야기할 수 있죠. 경회루 자체가 우리가 명나라에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을 모시고 가서 저녁에 주연도 이렇게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누는 건물을 보면은 중층으로 되어 있어요. 중층, 2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건물의 어떤 생김새도. 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도 어떤 공적인 기관에 딸려있는 건물이죠. 예를 들면은 영천에 가면 조양각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건물인데 그것도 이제 누나 각이나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은 사적인 공간이지요. 아주 규모가 작은 정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에 이제 이 건물은 주암정입니다. 배주자 바이암자예요. 배바이 정자인데 왜 주암정이냐? 이
문경 사냥에 가면은 이 바위 모양이 배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가 이 인천 제시 최익화 선생이 건립한 이 정자가 주함정입니다. 아주 그 경관이 아주 빼어납니다. 정자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 보이는 요 현판을 가져온 고산정입니다. 외로운 산이다. 여기 이 글씨는 퇴계 선생이 썼습니다. 퇴필이죠. 바로 청량산 초입에 성성제 금난수 대개제장 금난수 성제 선생이 지은 정자입니다. 그래서 산수가 워낙 아름답기 때문에 퇴계 선생도 자주 찾아갔고, 또 고산정에 대한 시를 여러 수를 또 퇴계 문집에 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고산정은 또 몇 해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어떤 드라마의 어떤 촬영지가 되어서 정말 그 빼어난 경관을 자랑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정자를 보러 많이 찾아오곤 합니다. 이처럼 정자는 워낙 빼어난 경관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연을 감상하며 풍류를 즐기던 장소다. 그리고 또 조정에 뭐 10년, 20년 근무를 하다가 낙향에서 집 주변에 별도로 이렇게 정자를 지어서 심신을 수양하는 장소로서 역할도 하고, 또 집안마다 또 후학을 위한 교육의 장소, 또 문학에 대한 토론의 장소, 또 사림의 뜻을 하나로 결집하는 해합의 장소, 뭐 종회나 동회, 이와 같은 이 정자가 심신을 수양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에 집안마다 문중마다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자에는 정말 시가 걸려 있죠. 그 정자의 주위에 경관을 읊은 한시가 정자마다 달려 있습니다. 물론 건물을 짓게 된 내력, 어떤 정자 기문도 달려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같이 뭔가 그 현실적인 삶이라든가 복잡다단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속세를 벗어나서 어떤 심신을 어떤 휴식하는 공간으로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자의 시판은 자연과 내가 하나라는 천인합일의 자연관과 자연을 사랑하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판에 걸려있는 그 시문들은 전부 그 시문을 지은 사람들이 산수에 대한 남다른 어떤 애호 정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대는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날 21세기의 어떤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이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준다고 봅니다. 우리 소년들은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정말 자연에 대해 가지고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시로 이렇게 써서 자기의 어떤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정애를, 감흥을 표현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시가 이렇게 모든 정자에는 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정은 또 한마디로 말해서 선비들의 어떤 자기 정화와 수양을 중시하는 공간이자 여유와 풍요를 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역에 그
아름다운 곳에 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주변의 자연 경관에다가 거기에서 정말 그 인문 경관이 플러스가 되어서 하나의 명소로서 자리매김하는 정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누정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지자체마다 잘 이렇게 안내도 하고 하면은 또 타 지역에서도 그 명소를 찾아오는 어떤 발길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치는 그리움을 담고 있는 공간의 현판 제사라고 제목을 부여해 봤습니다. 이 제사라는 것은 조상의 묘소를 지키고 묘제를 받들기 위해 묘소 주위에 지은 건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을 제실, 또 제궁, 제각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제사 수가 많고 규모가 큽니다. 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까지 어떤 간원상제, 제사의 어떤 전통적인 제사의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규모가 크다는 것은 이 지역에는 동성 집단이 이렇게 골짜기마다 300년, 400년, 500년 이렇게 동족 집단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위에는 그 시조, 중시조, 입향조 이런 그 묘소가 있기 때문에 그 묘소를 수호하는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또 그 중시조, 입향조의 어떤 후손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 제사의 건물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안동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 중에 안동김씨, 안동권씨, 안동장씨, 이 앞에 보이는 추원루 현판은 안동권씨 능동제사에 걸려있는 현판입니다. 상당히 밑에 상고제사라고 하는 것은 북후에 가면은 진주강씨 여러 조상을 모신 묘소 밑에 있는 제사, 상고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제례의 어떤 그 전통적인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온전히 남아있고, 그렇다 보니까 혈연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적인 영향과 환경이 또 크게 작용해서 제사 건물을 또 많이 짓기도 하고 또 규모가 크게 짓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사의 명칭과 내용은 정말 거개가 동일합니다. 이 보면은 제가 예시를 해놨습니다만은 영모제, 영사제, 경모제, 추원제, 모선제, 경모제, 우모제, 추원제, 우경제 이런 비슷합니다. 선년들을 영원히 사모한다, 길이 생각한다, 크게 흠모한다. 그런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 제사의 이름 중에 추원제, 추원루 이것이 여기에서 파생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추원이란 뜻은 논어에 보면은 우리가 그 동양사회에서 가장 큰 효자는 순임금이라고 하죠. 그 대효자, 대효라고 하고, 그 효자로서 효경을 또 편찬했던 증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논어에 증자왈로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자왈, 신종추원이면
민덕이 기후의리라. 증제가 말씀하시기를 신종입니다. 신종. 종은 마치 종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상례, 장사를 신중히 잘 치르고, 추원, 여기에 추원이 있죠. 부모가 돌아가신 먼 조상, 부모가 돌아가신 이제 제삿날을 먼 조상을 정말 지극히 추모하면, 조상 제사를 잘 받들어 모시면 민덕이, 백성의 덕이 후한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주역에 적선지가의 필유여경이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집안의 어떤 조상의 음덕을 받으려면은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살아있는 부모도 잘 모셔야 되지만은 돌아가신 조상 어떤 기일에 제사를 정성스럽게 지내는 것도 그 하나의 그 효에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종 추원에서 추원제, 추원누가 나왔고, 여기에 열거된 이 제사의 명칭은 거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우경제, 또 여기 달수제, 안동김씨 달수제, 시먼제, 뭐 이와 같은 현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판의 의미를 이렇게 다 같이 분석을 해보니,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조상에 대한 추모의 정성, 선년에 대한 존경의 뜻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제사의 현판에는 한마디로 현대 사회에서 희박해져가는 효성의 정신과 인간성 회복의 명제를 되새기하는 기본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현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건물의 두자, 석자, 넉자 되는 그 현판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은 첫 번째, 그 건물의 기능과 용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컨대 우리 안동에 풍산에 가면 채화정이라는 현판이 있고, 저 봉화 법전면에 가면 경채정이라는 또 정자가 있습니다. 그게 중간에 보면, 앞에 보면은 채가 있는데, 우리가 나무에다가 처에 이하는, 이 채는 산냉도나무 채, 시경의 구절에 나옵니다. 그 상채편에서 나온 것인데, 이 채가 들어가는 건물은 형제간의 우애를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삼형제의 우애를 그리면 삼채정, 오형제의 우애를 그리는 정자를 오채정이라고 명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 채를 형제나무채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아마 현판의 의미를만 알아도 건물의 기능, 용도를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농암 이연보 선생이 에일 땅을 건립을 했는데, 이 에일이라는 뜻도 보면은 바로 이 건물의 기능과 용도를 알 수가 있죠. 효자 에일이라. 효자는 아주 노모가 계신 집안에서 효자는 나를 아낀다는 거예요. 한 촌, 일촌 일각을 아껴서 부모에게 정성껏 모신다는 겁니다. 그 효성을 그리는 정자지요. 이런 것처럼 이 건물의 기능과 용도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현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의 명필 글씨입니다. 그 집안의 어떤 역량에 따라서 어느 문중의 최고의 명필 글씨, 아니면 어느 지역 사회, 아니면 어느 한 국가를 대표하는 명필에게 그 현판의 글씨를 받아가지고 각을 하죠. 그래서 천여 개의 현판이다, 2000개의 현판에 쓴 글씨를 만약에 시대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또 조선시대 서예사를 또
감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컨대 추사 김정희 글씨가 진적이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현판의 글씨, 많이 추사의 글씨가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현판의 글씨를 통해서 추사 선생의 어떤 서예 정신, 이런 것을 유추할 수가 있다. 그래서 현판의 글씨를 통해 가지고 시대 정신과 서예사를 복원할 수가 있고, 마지막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이 현판의 어떤 그 건물 공간의 어떤 현판 글씨의 의미를 통해 가지고 그 건물 주인공의 삶의 지향, 가치관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현들의 삶의 지향, 가치관을 그 두자 석자 안에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현판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현판은 대중들에게 그 공간을 상징하는 뜻을 시각에 호소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홍보성을 띤 뛰어난 예술작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전시하는 어떤 공간을 가면은 현판이 한두 점 전시가 안 된 곳이 없어요. 사실상 그 현판은 비주얼화 되어 있잖아요. 글씨가 아주 시원하게 되어 있고, 글씨를 통해서 또 이렇게 또 글씨뿐만 아니라 글씨 속에 담긴 의미를 또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현판은 바로 하나의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판을, 사자성어를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현판이란 질문을 던졌고, 현판은 무엇일까? 그 답을 내리기 전에 여기에 사진은 바로 정성에 있는, 정성관하에 있는 창경루 현판 아닙니다. 이 창경루고, 창경루 안에 송백강릉이라고 쓰여져 있는 현판입니다. 이것은 정성부에 딸린 어떤 관아의 누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바로 이 창경루에서 이 용정천을 건너 편에 있는 산, 보광산 중턱에 청송심시 시조 묘소가, 심홍부 묘소가 바로 보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청송심시의 제각 역할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판이란 물었을 때 출입관성, 고명사이라,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출입관성은 건물에 현판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사당체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또 그 집을 떠나서 살 때까지 출입, 들고 날고 하면서 그 현판을 보고 자신을 살핀다. 출입관성. 이런 의미이고, 고명사에는 뭡니까? 그 현판이 명명한 이름, 그 이름을 돌아보고 그 이름 속에 담긴 뜻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제가 일관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판이란 결과적으로 두자, 석자 밖에 안 된 것이지만은, 그 속에서는 우리가 유학에서 우리 인간들이 지켜야 할 귀중한 어떤 자산이 들어가 있다. 출입관성, 고명사의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2시간 채 안 되게 현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현판은 짧게는 100년, 길게는 500년 되는 현판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현판이 없는 집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 서재라든가 내 연구실이라든가 또 집을 또 아담하게 지었는데 그 건물의 이름을 오늘날에도 명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두기보다는 서재라든가 또 정자라든가 또 새롭게 집을 지을 때는 그 건물에다가 정말 적당한 인물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 글씨를 받아서 새겨서 각을 잘해서 그 건물에다가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그 죽은 건물이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고 지금부터 후대로 내려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선비와 현판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